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이고요. 요즘에 우리 전통 문화와 K-팝을 접목한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4%, 20년 만에 최고치래요. 네, 더 반가운 소식은 이 방문객만 늘어난 게 아니라요. 우리 전통 문화를 접목시킨 상품의 매출 역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115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이렇게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서 전통 문화로까지 확장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볼게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폭염 휴식 의무화 추진입니다. 네, 요즘 때이른 폭염에 괴로운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폭염 휴식 의무화 추진. 그러면 어제도 사실 휴식을 했어야 되는 날이어서 정말 더웠죠. 어제 바깥에 혹시 나가보신 적 있어요? 어제 서울도 37도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2년 만에 가장 더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저도 어제 바깥에 잠깐 나갔는데요. 레이저 시술 받는 느낌이었어요. 놀랐죠. 피부가 막 따끔따끔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햇볕이 강렬했는데요. 이런 땡볕에서 바깥에서 일한다. 사실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미에서 베트남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구미의 온도가 35도가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산업 현장에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정부가 발벗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고용노동부가 폭염에서 작업할 때 20분 이상 근로자를 휴식시킬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희생자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원래 당초 이미 지난달부터 이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벽에 가로막혔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소영세사업장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0분 정도 쉬게 하라. 이건 너무 엄격한 규제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게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산업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만 제시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없이 단순히 폭염 예방 조치를 권고하는 행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했던 건데요. 마침 또 이렇게 폭염이 찾아오니까 정부가 바라볼 때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뒤늦게 좀 대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럼 폭염시 휴식 의무화가 추진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원래 실행하려고 했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은요, 33도 이상 폭염 시에 작업을 할 때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근로자에게 휴식을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 이걸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규정을 꼭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지킨다기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지금과 같은 더위 때는 잠깐 더위를 피하게 해준다거나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미리미리 좀 취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군대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날 덥고 이럴 때 하계에 오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점심 식사한 다음에 내무반에서 시원하게 좀 쉬게 하는 조치를 취하거든요. 이게 뭐든지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추진을 한다니까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모닝픽, 신생아 사망 지역 탄다입니다. 신생아 사망률이 그럼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의료 환경 여건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술집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요. 국립중앙의료원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전국 31개 진료권의 임산부와 신생아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임산부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출생아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자가 34.08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신생아 사망률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28주 이상 태아와 7일 미만의 신생아 사망자도 3.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생아 1000명당 3.58명이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가 2023년 신생아 사망률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와 신안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생후 1개월 내 사망한 신생아는 경남 양산시가 2.2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역을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의료계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으로 태어나는 아기 숫자 자체가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임산부 숫자도 주는 거고요. 이런 곳에 병원을 개업했을 경우에는 병원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출산을 할 때 의료사고 부담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럴수록 지역에 가가지고 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는 숫자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먼 지역부터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만 취약 지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전국 분만 의료기관이 2018년 555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425곳으로 6년 동안 약 2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또 분만 기관이 적은 지역들에 훨씬 더 큰 타격이 가고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전남은 2018년에도 분만 의료기관이 16곳뿐이었는데 6년 동안 3곳이 더 줄어서 이제 13곳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남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병원 숫자가 적은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분만 의료기관이 줄어들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산아를 치료할 배후 의료가, 배후 진료가 무너지게 되니까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산모와 태아가 모두 위험해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게 계속되면 안 될 텐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지역에 병원 무조건 가가지고 만들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산모라든가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병원을 짓는 것만이 대안은 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한 라인을 구축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을 해서 공백 지역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무엇보다도 분만 취약 지역에 임신 초기부터 산모를 좀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하고 의료기관이 만약에 산모가 그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 산모를 파악하고 산모 가운데 위험한 산모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 그 산모를 초기부터 관리하는 작업들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할 때가 되면 산모한테 지속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다가 출산할 때가 됐다, 출산합니다라고 하면 그 산모가 출산할 수 있도록 바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월요일이죠. 저희가 모닝픽에서도 출산이 워낙 떨어지니까 아이 낳아야 된다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 아플 때 갈 수 있는 뭐 소아외과 의사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국 어디서나 마음 놓고 아이를 좀 낳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한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반값에 팝니다입니다. 네, 반값에 팝니다. 대체 어떤 걸 반값에 판다는 거죠? 라면값 2,000원 이 말이 이제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요. 요즘 가공식품 물가가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와 식품업계가 반값 할인 행사에 나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유통업계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물가 안전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 여름철,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6% 오르면서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니까요. 식품 유통업체 역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할인에 들어가는 겁니까? 모두 다 아닐 것 같고요. 가장 소비자들이 요즘에 손이 많이 가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게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라면, 네, 뭐 빵 이런 라면,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소비자 물가 체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제품 이게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가격은 농식품부에서도 할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P사는 최대 반값에 일부 라면을 판매를 하고요. N사와 O사 역시 대형마트 등에서 10%에서 최대 43%까지 할인해 판매를 하고요. 편의점에서도 2+1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과업계인 S사는 오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과 호떡 등을 최대 반값에서 할인해 판매를 하고요. D사도 커피류를 1+1 행사와 함께 오.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야, 최대 뭐 40% 반값 행사. 말만 들어도 좀 설레는 할인율인데 이런 이벤트가 좀 지속되고 또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업이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네. 되는데요. 근데 할인 행사는 길면 길수록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좋죠.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할인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닐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해외 진출하고 식품 원료 수급 등을 개선하는 것. 오히려 식품 물가를 오르지 않게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이 동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뭐 예를 들면 수입 물가에 대한 뭐 관세를 좀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같이 하면서 기업들한테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먹히지 않을까 싶어요. 매번 그래도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만 듣다가 뭐 이벤트성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할인해서 반값에도 살 수 있다니까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버닝픽 공무원 대신하는 AI입니다. 아, 이제 AI가 공무원까지 대신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AI 활용해 보신 적 없어요? 챗GPT 같은 거는 수시로 물어보죠. 뭐 네. 질문하거나.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많이 생겼어요. 네. 저도 어제 열심히 여러 개 인공지능을 한번 해봤는데요. 각자 다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맞는 인공지능을 제가 선택해서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는데요. 이 공무원 사회에도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국의 공공기관에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공공기관 401곳 가운데 243곳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6곳에는 이미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AI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아마 사례를 들자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서울시 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는 독거노인 3,900여 가구, 여기에 TV나 전자레인지 등의 센서를 설치하고요.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센서하고 연결이 되면은 노인 가구에서 TV를 안 켠다거나 전자레인지를 가동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독거노인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심히 아프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인공지능이 상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경보를 해주는 거죠. 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사람이 찾아가서 또 안부를 묻는 거죠. 괜찮으세요? 건강에 이상 없으세요? 이런 방식들을 도입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됐잖아요. 이걸 인공지능이 대신해 준다는 거고요. 이 사례는 우리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촬영물 영상을 싹 잡아내서 삭제를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찰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면 2시간씩 걸리던 일을 인공지능이 단 3분 만에 대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불법 촬영물 삭제 건수가 2년 만에 5.7배가 늘어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공무원들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 임야 대장 이거 읽기 어렵거든요. 네. 한자 많죠. 네. 일본식 표현에 한자도 있죠. 네. 일본어도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말도 들어가 있죠. 공무원들 보고 이거 해독하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하는 사람 굉장히 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인공지능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13만 쪽의 문서를
작업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어찌 보면 조직지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이 아마 위협감을 느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래도 앞서 뭐 전해주신 이야기 쫙 들어보면 AI한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AI 활용을 잘했을 때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잘 활용할 경우에 무조건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저쪽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도입해가지고 막 그 공공기관 평가도 막 좋게 받는다더라. 그러면 앞다퉈서 다 도입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활용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활용하려고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딴 거보다도 외롭게 사시는 노인층한테 네. 이 AI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뭐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접대 멘트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도 하고 뭐 친절하죠. 네. 얘가 아주 뭐 사람을 얼렸다 달랬다 해요. 제가 최근에 뭘 하나 물어봤거든요, 인공지능이. 네. 근데 인공지능이 잘못 찾아준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계 자료가 달라요. 오. 인공지능을 야단을 쳤어요. 네. 너 똑바로 못하냐 이렇게 어. 했더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손하기까지. 예, 이거 활용하면 재밌어요. 예. 자, 오늘 모닝피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는 정말 외출에다 깜짝 놀랐습니다. 더위도 더위인데 어제 저녁에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서울은 37.8도까지 올랐는데요. 7월 상순 기준으로 관측 일의 최고 더위였습니다. 광명과 파주는 40도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열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도 냉방기가 없으면 쉽게 잠들기 어려운데요. 서울은 6월 30일부터 열흘째 열대야입니다. 한낮에는 36도로 어제만큼 극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경보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온통 진한데요. 반면 극심했던 동쪽의 더위는 덜해지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는 해제된 곳이 많습니다. 오후가 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낮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가 36도,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펄펄 끓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어제처럼 일시적으로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 속에서 맑겠는데요.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8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연예계 소식 함께할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레이더망이 포착한 연예가 소식 놓치지 않고 전해드릴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연예계 소식에 늘 촉을 세우고 있는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아주 팔딱팔딱 뛰는 화로회처럼 아주 신선한 그런 연예계 이슈들만 잡아왔습니다.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최종 판결 선고 이후에 복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아인 씨 소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유아인 씨의 소식 저희가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한 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가 된 바가 있죠. 또한 144차례나 이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정을 불법 처방받아서 사들인 혐의와 함께 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또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이죠. 1심으로 법적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올해 2심에서는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이 돼서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3일입니다.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재수감은 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법적 처분이 내려졌죠. 원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맞습니다. 2심에서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정말 지인한테 대마를 피우라고 교사했느냐 이 교사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2심 원심 재판부도 그렇고 이번 대법원도 어떻게 봤냐 하면 대마를 건네받은 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마를 건네주고 이 흡연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서 이게 교사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는데 요거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말하자면 요거를 무죄로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사가 시작했을 때 이제 유아인 씨가 지인들한테 야 휴대전화 내용 다 지워 이렇게 증거 인멸을 또 교사했다. 이 혐의가 또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가 찾기 어렵다.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 하면서 이 부분을 무죄로 봤었거든요. 요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대법원 판결 역시 이 교사 혐의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어쨌든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되면서 실형은 면하게 된 건데요.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이번에 이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유명인이라서 봐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비판도 있고 솜방망이 판결이다라고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팬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 뭐랄까요, 이제 그 재수감을 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아인 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출연했던 영화의 영향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인 씨가 출연했던 영화 승부를 먼저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객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이 작품으로 그래 유아인 연기 참 잘하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디렉터스 컷 어워즈라고 영화 감독들이 뽑는 배우상 후보에 오르면서 연기력을 인정을 다시 받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개봉한 하이파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약 19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그래도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불편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뭐 거슬리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죠. 때문에 복귀를 기대하는 반응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귀를 기대하는 반응이 아니고 복귀한 거 아닙니까? 영화에 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복귀에 대한 본인의 얘기는 뭐라고? 일단 유아인 씨 측 입장 나오진 않았는데 복귀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사실 이제 대중이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지은 죄만큼의 적당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느냐 또 자숙했느냐 이게 늘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 2007, 그러니까 9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주지훈 씨가 3년의 자숙을 거쳐서 복귀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귀 13년 만에 지난해 연말에 또 최우수 연기상 받기도 했죠. 또 2017년에도 이제 마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판결을 받았던 이 빅뱅의 탑 배우 이름 최승현 씨가 또 지난해 오징어 게임 시즌 2로 복귀를 했어요. 이제 이게 또 8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보통 자숙 후 복귀 요거를 이제 타진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대중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때 이제 복귀할 때 여론이 아니야 아직 일러 하면 이제 다시 물러가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유아인 씨는 우리 재용 MC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사고가 터지기 전에 찍은 거라지만 영화 2편이 개봉했기 때문에 복귀나 마찬가지긴 해요. 예고편이나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래도 영화 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대중의 눈에 또 요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구속 수사 아니면 구속 재판 받지 않았으면 이번에 집행유예면은 그 형을 살 이유를 감옥 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구속 수사, 구속 재판 받으면서 5개월의 어떤 수감 생활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제 개인적 의견인데 대중이 이런 영화를 볼 때 그렇게 생각보다 껄끄럽지 않네? 이렇게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아인 씨 측에서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또 이제 당연히 자숙 후에 복귀할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 지금 이 업계 전망은 다른 배우들보단 자숙 기간 좀 짧지 않겠느냐? 왜? 이미 수감 생활을 했다. 이런 의견이 일부 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이 영화를 찍어놓고 하이파이브도 그렇고 승부도 그렇고 찍어놓고
꽤 오랫동안 공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유아인이라는 배우 한 명 때문에 많은 이 비용과 많은 배우들, 스태프들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공개가 되기도 했거든요. 진짜 복귀는 사실 지금부터 작품에 들어가서 찍냐 안 찍냐가 이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유아인 씨가 연기력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뛰어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캐스팅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이제 기사가 터져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종종 통용됐었던 말이 있습니다.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면피성 발언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하고 어떤 분들이 비난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아마 유아인 씨 측에서는 작전을 세울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유아인 씨의 이 진정성에 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소식이 아주 엄청난 후폭풍을 또 달고 왔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바로 두 번째 소식, 신지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신지 씨 결혼 발표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의혹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지난주였는데 7살 연하의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제 신지 씨 소식 우리가 전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네, 폭풍이 정말 몰아친 거 지난 2일이었어요. 이 코요태 신지 씨 그리고 예비 신랑 가수 문원 씨가 우리 친구 상견례 같은 거 하잖아요. 결혼 전에. 물론 내년 어떤 결혼이긴 하지만 이 코요태 멤버 백가 씨, 김종민 씨랑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지 씨 개인 채널에 만났던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예비 신랑 문원 씨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다 신지 씨를 아끼는 분들이 좀 화가 나게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화가 났는지 영상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제가 의상 같은 걸 잘 못 입어서 항상 골라주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뭐 입고 갈 거야? 해서 옷 좀 골라놓고 자 그래서 아침에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야 나 입을 거 생각해놓은 거 있어 이러는 거야. 입고 나왔는데 추리닝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온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멤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입고 간다고? 그랬더니 갈아입을게. 이러고 갈아입고 나와. 그만 먹으려고. 살 별로 안 쪘잖아. 아니 근데 복부가 나오니까 내장 지방이 있으니까 그건 나이살 아니야. 나이살도 있는데 이게 혈당이 올라가는 거야. 지선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여자로만 바꾸라 그냥. 그냥 한 여자로만 봤어요 정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수 안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이제 결혼을 한번 했었고요. 아 그래.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딸이 있다고요? 네,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이 있어서 전분이 키우고 계시지만은 서로 이제 소통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 같이 쓰려고도 노력하고. 네. 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또 많은 의혹들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익명의 댓글과 게시글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원 씨에 대한 의혹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문원 씨가 부동산 사기 영업을 했다. 그리고 군대 후임을 괴롭혔다. 학창 시절에 비밀이 있다. 양다리를 걸치다가 혼전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을 한 케이스다. 전 부인의 지인인데 이혼 사건 기록을 열람해봐라. 등등 확인해보지 않은 댓글들이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댓글들이 그냥 무작위로 댓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문원 씨가 뭐 일본에서 공연을 했었던 얘기까지 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과거 문원 씨가 일본에서 지하 아이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하 공연장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그러니까 조금 음제 아이돌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활동에 대한 과거에 대한 행적까지 이제 막 파묘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3번이나 개명을 했다라는 소문까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에 대해서 문원 씨 입장은 뭐예요? 이제 어제 이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면 문원 씨가 소속사 없고 아직은 좀 그러다 보니까 신지 씨 소속사가 이 문원 씨를 둘러싼 의혹을 차례로 해명을 했어요. 먼저 무명 시절 생계 유지를 했던 부동산 영업, 이 공인중개사 협회, 그러니까 직무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 관청에다가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했다. 말하자면 중개인
자격증 없는 건 맞다. 근데 이제 중개 보조원이긴 했다 이거고 또 이제 학창 시절, 군복무 시절 친구들 괴롭혔다, 폭행했다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름을 뭐 바꿨다 이것도 개명한 게 아니라 활동명은 좀 바꿔왔지만 이게 법적으로 개명한 건 아니다. 뭐 요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들이 나왔나요? 네, 먼저 신지 씨 소속사 측에서는요, 문호 씨로부터 받은 이 협의 이혼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할 경우에 협의 이혼서에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문호 씨가 준 이 협의 이혼서에도 이혼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죠.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큰 불협화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된 자료 역시 이 또한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이 문원 씨의 군복무 시절 후임과 학창 시절 친구들이 언론사와 또 인터뷰를 또 선뜻 나서줬어요. 그러면서 뭐 괴롭힘이 있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었던 친구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라는 입장까지 소속소를 통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네, 뭐 그동안 뭐 신지 씨 또 코요태를 아끼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던 만큼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웃음을 다시 찾고 싶은 스타들에 관한 이야기 한번 또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스타 얘기인가요? 지난 2일요 개인 SNS 계정에다가 링거를 맞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이런 센스 뭡니까? 내부 수리로 인해서 임시 휴업중. 내 몸의 내부 수리를 위해서 임시 휴업했다. 링거. 이런 센스 있는 말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누구누구? 개그맨 전유성 씨입니다. 전유성 씨가 뭔가 기침이 잦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기흉이라고 해서 심지어 시술까지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건가요? 사실 전유성 씨의 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소문이 돈 게 작년부터였어요. 그리고 지난달입니다. 한 너튜브 채널에 등장을 해서 근황을 공개했는데 많은 팬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죠. 일단 전유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해 급성 폐렴으로 인해서 입원도 하고 부정맥으로 몸이 안 좋았다. 근육이 다 없어졌고 몸무게도 하루에 1kg씩 빠져서 총 16kg이 빠졌다. 라고 근황을 밝힌 겁니다. 특히 정유성 씨 이 과거 코로나 감염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냄새를 좀 맡기가 힘드니까 이 음식의 냄새를 맡기가 힘들어서 식욕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조혜련 씨 역시 SNS에 이 전유성 씨 사진을 게재하고 오빠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마음이 울컥했다라고 야위어진 이 전유성 씨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유성 씨가 좀 많이 걷거나 많이 움직이면 호흡을 좀 달려한다. 아유 좀 숨이 가빠 이렇게 호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몸무게도 많이 빠졌는데 이전에는 70kg이 넘었었는데 이제 58kg. 전유성 씨 키도 큰데 그런데 세상에 그 와중에 산소호흡기를 낀 거예요. 주변 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도 전유성 씨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에이. 산소 가기 전에 미리 산소 체험하는 거야. 이런 또 여유를 보여주셨다고 하네요. 전유성 씨가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고백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유성 씨는요, 이전에도 이미 나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못 견디는 거야. 길이 좁아지면 내 몸이 줄어드는 것처럼 되는 거야. 아주 우리 집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1차선으로 가면 내 몸이 이렇게 돌아가거든. 아저씨가 그 경험을 하셨네. 그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낮에 잤는데 밤에 깨면 밤꼬박 새는 거야. 왜요? 깜깜해지는 과정을 내가 알아야 돼. 이해할 수 있어요. 낮잠 자고 근데 낮잠 자고 이러는데 깜깜하게 알면서도 끝까지 환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굉장히 공포스럽거든. 이 어둠이 계속 있을 것 같은.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제 기분이 좋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맞아 마음 편해요. 나한테 그래. 헛거 보여 헛거? 아직 안 보이는데 에이 이거 아직 멀었어. 너 헛거 언제 보였니? 이제 얘네들이 그걸 알아주는 거야 내 거는. 내 건 별거 아니구나. 안심이 되고.
그 얼마 전 이경규 씨 사건을 통해서도 다루기도 했는데 전유성 씨도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네요. 그래도 주변 뭐 동료들 또 후배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걸 좀 극복하는 모습인데 주변 이제 개그맨 동료들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유성 씨를 정말 존경한다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 전유성 선배님 너무나도 존경을 하는데요. 우리 전유성 선배님 개그로서 돈을 벌었으면 또 개그맨 후배들한테 써야 된다라는 말처럼 개그 극장을 만드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뱅크로도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아이디어 없으면 바로 전유성 선배님 찾아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최초라는 걸 많이 시도하신 그런 신화 같은 분입니다. 개그맨이라는 용어 자체도요. 국내에 우리 전유성 선배님께서 처음 쓴 용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심야 볼링장, 심야 극장 요것도요. 전유성 선배님이 처음 낸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후학을 또 발굴하고 키우는데 일가견이 있는데 이영자 씨, 신봉선 씨, 김신영 씨 이런 인재들을 발굴을 했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제자인 학교 제자인 김신영 씨에 대해서 김신영 씨도 조금 이렇게 본인의 앞날이 어떨까 좀 불투명해서 불안감이 왔던 때가 있었나 봐요. 이때 제가 이 전유성 씨 성대모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신영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제 김신영 씨가 저 이제 한물 간 거 같아요. 이랬더니 신영아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는 거야. 넌 보물이 될 거야. 와 이렇게 그냥 특유의 재치로 또 제자의 길을 팍팍 살려주셨는데 어머 세상에 전유성 씨 예언가였나요? 김신영 씨 보물 됐네요. 네. 전유성 씨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진미령 씨하고 이혼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유성 씨는 2011년도입니다. 진미령 씨와 17년 만에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미령 씨 이야기에 따르면요. 둘이서 냉면을 먹으러 단골집에 갔는데 전유성 씨가 먼저 다 먹고는 이 혼자 자리를 뜬 것을 계기로 이 짧은 순간도 못 기다려주는데 길고 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함께 하나 어떻게 기다려주겠나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전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진미령 씨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억대 사기에 당한 것을 계기로 헤어지게 됐다라고 밝혀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전유성 씨는 활동을 접고 지리산에 또 터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방송에 공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정말 부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우리 후배들에게 이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다시 주는 이 밝은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유성 씨 외에 또 웃음을 다시 찾겠다는 스타, 어떤 스타일지 궁금한데요? 건강 문제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이 개그우먼 박미선 씨입니다. 이 박미선 씨가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남편하고 함께 부부들끼리 가는 예능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해외 태국에 가서 촬영하기로 한 건데 이것도 함께 못 갔죠.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전면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던 박미선 씨가 이 일을 쉬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정확히 어떤 병명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봉원 씨가 우리 아내가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쉬면서 재충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응원하고 있죠. 네, 이때 사실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가족이거든요. 이봉원 씨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방송에서 늘 티격태격했었죠. 근데 이 박미선 씨 아픈 후에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원래도 이 최근에 박미선 씨랑 주말 부부로 하고 있었고 게다가 지금 남편 혼자 이제 아내가 아프니까 해외 예능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 걱정이 눈물을 왈칵 쏟기도 했고 또 이제 내가 여기 해외에 있으니까 우리 아내 혼자 있겠다 이러면서 혼자 있을 박미선 씨를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냥 그렇게 등골을 뽑아먹어서 별명이 등골 브레이커였잖아요. 그래서 아내 아픈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사업병 걸린 남편 아니냐 했는데 이봉원 씨가 아니다 이거 다 오해다 이렇게 해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봉원이 처음에 시작해서 한 게 뭐였지? 단란주죠. 단란주죠. 지하에 있던 거. 결혼하기 전에. 그래, 결혼하기 전에. 단란주를 딱 찾았는데 차리자마자 12시 심야 영업 방송을 시작했어.
12시부터 심의하는 거 규제라는 거야. 이거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두 번째는 백화점 커피숍. 그렇지. 백화점 커피숍. 우리가 거기 가면은 못 나왔잖아. 손님이 안 들어와가지고 치고 못 빠지는 거야. 역시 그래서 그 백화점도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건 나중이야. 삼계탕이 그거 먼저야. 삼계탕집. 그것도 백화점 식당가. 그렇지. 그거는 분양받았지. 그건 그래. 월세도 아니고 분양받은 건데. 근데 백화점이 부도가 났잖아. 백화점 자체가 부도가 났잖아. 날아간 거지. 사람들이 사실 이봉원 그러면 박미선 덕에 먹고 살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칙충이다 그러고 거머리다 그러고 막 그랬어. 진짜? 피 빨아먹는 거머리라 그랬어. 야 오빠 대단하다. 그런 소리 듣고도 참고 살았어. 그러려니 했지 뭘 그래. 그럼 뭐 하는 걸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열려면 박미선 열려면 세워야 된다고 막 그랬으니까 아줌마들이 그냥 날 되게 묘했으니까 고생 시킨다고 막 등짝 때리고 그랬다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괜히 사실 같으면 인정하기는 사실도 아닌 걸 그게 누명인데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봉원 씨는요, 결혼 30주년 이 기념일 그리고 아내의 생일 선물을 더해서 박미선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로 해줬다고 합니다. 박미선 씨 남편 이봉원 씨의 이런 큰 사랑에 힘입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 다시 열심히 하시길, 여성 MC로 또 우뚝 서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스타들의 이색 랭킹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근육은요 쭉쭉 빠지고 뱃살은 푹푹 늘어나는 거 바로 제 얘기인가요? 이럴 때가 바로 중년의 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온갖 노력으로 몸매를 아주 멋지게 가꾼, 노화를 날려버린 나이를 아주 삼킨 여배우 베스트 3를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거든요. 저도 이분들의 노하우를 꼭 좀 배우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3위부터 그럼 볼까요? 그렇죠. 먼저 나이를 삼킨 여배우 3위는요. 누구 원조 팔방미인 대표 주자죠. 바로 엄정화 씨입니다. 엄정화 씨 왜 나이를 삼킨 여배우 베스트 3가 됐는지 제가 그 증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사진으로 또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야, 엄정화 씨 지금 비키니를 입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요. 지금 똑같아 보여도요. 이 두 사진이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10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를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오른쪽이 지금 10년 전, 그리고 왼쪽이 현재 사진입니다. 그런데 야, 엄정화 씨가 지금 나이가요. 지금 1969년생이거든요. 그럼 올해 나이가 지금 56세입니다. 그럼 10년 전도 46세 때 찍었다는 건데 와, 지금 나이를 저만 먹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야, 시간이 정말 엄정화 씨만 피해가는 겁니까? 야,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요. 혼자 세월을 피해가고 계신데 이렇게 나이를 삼킨 비결 바로 너무너무 엄청난 운동량에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다리를 천장으로 쫙 뻗어올리는 필라테스 동작 공개한 적도 있고 몸풀기 체조에 이어서 3분 줄넘기, 그다음에 글러브 끼고 막 복싱하는 장면까지 우와, 저러니까 날씬하구나, 몸에 구운 살이 없구나. 지금 필라테스 동작 보고 계시죠? 쭈아. 와. 이야. 이거 엄청 어려운 동작일 텐데. 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엄정화 씨가 체형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발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엄정화 씨에게 이 특급 발레 선생님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올케이자 발레리나 윤혜진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3월이죠. 엄정화 씨가 자신의 SNS에 이 발레를 하는 동작을 올렸어요. 그런데 윤혜진 씨와 엄정화 씨 사이가 정말 좋거든요. 윤혜진 씨가 그리고 또 굉장히 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로 바로 이 댓글을 올립니다. 학생, 1번 오른쪽 다리 중심이 왼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안 될 일입니다. 라고 맨손 교정에 나섰는데요. 이 엄정화 씨가 시정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올케이 윤혜진 씨가 학생은 예쁘니까 특별히 공짜로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윗한 댓글로 훈훈함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섭렵한 덕분인지 엄정화 씨는 20대 때와 비교해서 현재 몸무게가요 5kg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이야, 정말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고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최근에는 몸매를 좀 잡아주는 또 다른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EMS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EMS. 요게 저주파를 이용해서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심부 근육에 자극을 줘서 요걸 부위별로 자극 정도를 이렇게 다르게 줘가지고 근육량을, 몸 전체 근육량을
근육량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이 재활 운동할 때 쓰는 거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엄정아 씨 지금 아마 엉덩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엉덩이, 가슴 요런 부분에다가 근육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고 하네요. 엄정아 씨가 특히 추천하는 운동도 있습니까? 아, 엄정아 씨가요. 술 먹고 다음날 붓거나 아니면 저처럼 맨날 부어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머, 기를 세워야 붓기를 아주 3분 만에 빼는 그런 운동을 또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제자리에 이렇게 뛰면서요. 양팔을 이렇게 잽을 날리듯 이렇게 훅훅 예, 이렇게 한 3분만 해주면요. 아주 붓기가 쫙 빠진다는 엄정아 씨 피셜입니다. 여러분 꼭 따라해보세요. 네. 그렇군요. 부었을 때 이렇게. 자, 엄정아 씨에 이어서 나이를 삼킨 여배우 2위는 누굽니까? 아, 나이를 삼킨 여배우 2위는요. 제가 또 사진으로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싹 보시면요. 자, 사진 나오나요? 아, 이분 누군지 전혀 짐작이 안 가시죠? 지금 손에 아령을 들고 물속에서 지금 걷기 운동을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정체는 바로 김혜수 씨입니다. 김혜수 씨 얼핏 봐도요. 아, 정말 아주 몸매 관리 잘하는 여배우죠. 야, 저는 물 밖에서도 아령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김혜수 씨는 물 속에서 아령을 들고 걷기 운동을 합니다. 정말 세월을 잊은 여배우다 이런 수식어가 딱 맞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나이를 아예 안 먹는 것 같아요. 나이를 아예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제가 보기엔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부터 봤는데 10대 때보다 지금이 더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자 배우 나이 진짜 얘기하기 싫지만 나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970년생 만 55세. 더 놀라운 건 벌써 15살에 데뷔해서 데뷔한 지 40년. 1985년도에 광고, 초콜릿 광고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약간 체크무늬 셔츠 입고 조끼 입고 이렇게 했었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가수 조용필 씨의 허공에 나왔는데 우리 그때 다 성인인 줄 알았잖아요. 중학생이었습니다. 저 모습이. 저 모습이 중학생. 그래서 저걸 보고 성인인 줄 알고 캐스팅한 감독이 있었으니 장도희 감독. 그게 바로 영화 깜보입니다. 그런데 어머 세상에 그게 고1 때인데 이미 1986년이죠. 백상 예술대상 영화 부분 신인상 수상하면서 별명이 붙었어요. 한국의 소피 마르소 국민 여동생. 어머 너무 상큼하죠. 중학생 김혜수였습니다. 아니 근데 중학생 때하고 지금 55세 이거 별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몸매 유지를 잘해서 그런지 이게 더 젊어 보이는 거 그 비결이 그런 거예요? 몸매 관리 뭐 여러 가지. 네, 실제로 보면은 제가 실제로 본 연예인들 중에 몸매로는 정말 진짜 탑3 안에 드는 것 같다라고 저도 주변에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몸매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드레스 입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몸매로 이 매년 드레스 여신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배우이기도 한데요. 국내 최초로 샷땡, 펜땡, 뒷땡 등 이 명품 브랜드의 이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가 바로 김혜수 씨입니다. 또 지금도 모든 이 브랜드에서 이 시상식 시즌이 되면 나 김혜수 씨한테 이 옷 좀 입히고 싶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정말 줄을 서거든요. 언제 봐도 흐트러짐이 없는 이 김혜수 씨의 이 몸매 비결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공개가 됐어요. 일단 수중 운동입니다. 김혜수 씨가 수중 걷기, 수중 사이클, 수중 러닝으로 수중 이 3종 세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에어로빅과 무에타이까지 하면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에타이는 무술인데 무술까지 하는군요. 이 몸매 관리에 실패할 확률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큰데 그렇죠. 네. 먹는 것도 많이 당연하죠. 조절해야 되고 그죠? 네, 역시 중년은 중년을 알아보는 법! 이 몸매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라면을 먹는다라고 얘기한 김혜수 1년에 씨인데요. 이 철저한 몸매 관리에 이 실패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과자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 촬영하던 정성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혜수 씨가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 있잖아요. 자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기야 나 과자 이런 거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소품으로 준비된 과자를 맛있었는지 이게 많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김혜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과자의 놀라운 위력을 발견을 한 건데요. 과자가 진짜 살찐다. 과자가 건조해서 그런지 진짜 건조하고 못생기게 살찐다라고 희대의 명언까지 남겼습니다. 이런 김혜수 씨가 얼마 전에는 개인 SNS를 통해서요. 무조건 살 빠지는 이 6가지 방식을 공개하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죠. 네,
근데 김혜수 씨 보면 딱 드는 생각은 예쁜 사람이 착하게까지 하네. 거든요. 맞아요. 정말 김혜수 씨 관련해서 미담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할리우드 안젤리나 졸리의 유일하게 맞짱 뜰 수 있는 몸매의 김혜수 씨. 몸매만이 아니라 우리 ANMC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도 예쁜데 그래서 미담 제조기라고 하죠. 예를 들면 예전에 리포터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리포터랑 본인 배우로 만난 거예요. 그냥 일하고 끝날 수 있는데 그 뒤부터 내내 이제 이분이 이제 직업을 바꿔가지고 무대에 쓰거든요. 무대에 설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대에 설 때마다 세상에 팔첩반상 같은 엄청난 이 비싼 도시락을 아주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을 매번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후배 작품을 통해서 인연을 맺은 후배한테는 철마다 이 제철 음식 과일 또 이걸 철마다 보내준다고 하고요. 제가 이 류승룡 씨한테 직접 들은 또 하나의 미담이 있어요. 류승룡 씨와는 사실 일명식도 없었고 공통점은 유일한 하나 1970년생 동갑이다. 근데 류승룡 씨가 사실 조금 본인 때문이 아니라 이 작품의 다른 논란으로 좀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자가 딱 오더래요. 김혜수입니다. 이러더니 어렵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보는데 류승룡 씨가 이거 사실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있습니다. 과거 클론 씨랑은요 아예 저기도 없었어요. 인연도 없는데 클론 씨 사고 났었잖아요. 강원래 씨. 거기 병원까지 한달음에 달려가서 위로를 전했다고 해요. 정말 이 김혜수 씨 아름다움은 이너 뷰티, 이 내면에서 나온다. 이게 비결 아닐까요? 자, 엄정화 씨, 김혜수 씨 정말 세월이 그대로 멈춰 선 듯한 배우 봤습니다. 한 분 더 있죠? 이분은요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요 박제된 듯한 미모를 뽐내면서 아주 화제가 된 분이죠. 자, 바로 나이를 삼킨 스타 1위는요 메이야의 주인공이죠. 도지원 씨입니다. 도지원 씨가 왜 1위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사진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요 도지원 씨가 아주 올해 초 겨울에 본인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인데 나이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나요? 메이야 할 때랑 똑같으신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도지원 씨가 올해 나이가요 60세를 맞이를 했습니다. 도지원 씨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배우 정은표 씨 그리고 개그우먼 이경실 씨랑 또래라는 거죠. 아니 방금 본 사진에 도지원 씨가 60세라는 믿기지 않는데요? 어떨 때 보면 정말 하늘은 불공평합니다. 네, 저는 세월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지원 씨 정말 이 시간이 멈춘 듯한 미모다라는 이 수식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체 이 뭐랄까요 그 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몸무게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도지원 씨가 키가 거의 평생 거의 167cm로 한국 여성 평균보다 조금 더 크죠. 근데 몸무게가 48kg이에요.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몸무게랑 익히면은 소녀시대 유나 씨 아시죠? 우와. 네, 소녀시대 유나 씨랑 거의 비슷한 이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따로 운동을 뭔가 열심히 해야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불공평해요. 말도 안 나오네. 따로 하는 운동이 없다 그래요. 심지어 40대까지 날씬해지기 위한 몸매 관리는 해본 적이 없다. 근데 40대 되면서부터 한 게 그것도 몸매 관리 운동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루 40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옛날에 발레 했으니까 스트레칭 방법 알겠죠? 계단 있네. 계단 오르고. 내가 갈 곳이 버스 한 두세 정류장 떨어져 있네. 차라리 빨리 걸어가는 게 버스보다 빠르겠네. 비결이네. 빨리 걸어가.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는 순간부터 나이 먹는 거다. 이렇게 어떤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로 안티 에이징 라이프를 즐기고 계시는데 저도 좀 움직여야 돼요. 그 생활 속의 운동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많이 걷고. 맞아요. 그리고 도지원 씨가 제가 앞서서 167에 48kg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몸매일까요? 저는 딱 그 발레리나 몸매가 연상이 됐었거든요. 실제로 도지원 씨가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의 이 선배이고 직속 선배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국립 발레단까지 들어갈 정도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자랑한 도지원 씨인데요. 특히 1986년 아시안 게임 때는 이 피켓
스케걸로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1988년 국제스포츠대회 때는 국립발레단 단원으로서 공연에 참가한 이력까지 있는 분입니다. 아, 발레리나여서 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의 네, 위안이 맞아요. 발레리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도지원 씨에게 특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도지원 씨의 특히 바로 다리 찢기인데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 이렇게 올려 팔을 지금 귀 옆에 가져가는 것도 힘든데 도지원 씨는요 SNS에 사진을 공개했는데 다리가 귀엽까지 저렇게 다리가 귀엽까지 그리고 보이세요? 허벅지에 몸을 그냥 완전히 폴더 완전히 포겠어요. 이런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랫동안 발레를 해와서인지 이 도지원 씨는요 운동 조금만 하면 말 근육이 생긴대요. 그래서 운동보다는 이런 스트레칭 유연함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유연함이 수명이라는 말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거기다 더해서요 도지원 씨는 이런 외모뿐 아니라 사실 도지원 씨 실제로 만나보면 눈이 애기 눈이에요. 이 흰자가 아직도 푸르스름 투명해. 요 맑은 눈 그리고 순수한 마음 요걸 가지고 있는데 그 맑은 눈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영혼 요게 또 도지원 씨의 그런 뷰티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엄정화 씨, 김혜수 씨, 도지원 씨가 다 집에서 뭘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죠? 어머 그 공통점이 있네. 아침 차려줄 사람이 없지요. 예리하십니다. 예리하십니다. 자, 나이를 잊은, 나이를 삼킨 여배우 탑3까지 이렇게 베스트 3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이슈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타들의 굴곡 많은 인생을 찬찬히 짚어보는 시간, 토크로 풀어보는 스타들의 인생 극장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렇게 이분이 대단한 분인 줄 몰랐거든요. 이분 최근 종영한 드라마에서 정말 눈물샘을 왈칵 쏟게 만드는 그런 할머니, 연기의 신이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글쎄 이분이요. 과거에 이 미모 하나로 연예계를 싹 다 접수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죠? 사진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자, 너무 예뻐가지고요. 북한에 보내는 대북 선전용 전단에요. 사진을 넣고 점선을 따라서 잘라서 간직하세요. 예전에 저런 게 있었나요? 예, 라도 문구까지 넣게 만든 주인공이죠. 바로 원미경 씨입니다. 사실 이제 젊은 분들, 뭐 저 포함해서 원미경 씨를 정말 연기 너무너무 잘하신 중년 배우다 이렇게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원미경 씨가 얼마나 대단한 스타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대를 대표한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런 스타를 보고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좀 묶는 걸 좋아합니다. 트로이카라고 해서 1960년대에는 윤정임 씨, 또 윤정희 씨, 문희 씨, 남정임 씨 합해서 트로이카, 70년대는 장미, 유진, 정윤희 그리고 80년대엔 바로 원미경, 이미숙, 이보희 이 세 분을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불렀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귀요미 스타 최진실 씨도 이 원미경 씨를 롤 모델로 삼았을 만큼 원미경 씨는 연기면 연기, 외모면 외모 다 가졌죠. 원미경 씨 그러면 데뷔 때부터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죠. 어떻게 네. 데뷔하게 된 거죠? 네, 원미경 씨는요, 요고 3학년이던 시절에 이 1978년입니다. 장난 삼아서 친구들이랑 이 미인대에 응모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1등을 차지하면서 연예계에 화려하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방송국 공채 탤런트에 선발돼서 본격적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그 다음 해입니다. 바로 첫 주연작이 들어왔어요. 영화 청춘의 덫이 20만 명을 육박하는 이 관객을 동원하면서 원미경 씨 대종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하고 데뷔 첫 해에만 무려 4편의 영화에 주연을 맡았을 정도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영화를 이 백상예술대상 여자 연기 최우수상 그리고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여우수연상을 이 수상을 하면서 미모뿐만이 아니라 연기까지 참 잘하는 배우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죠. 그 당시 원미경 씨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었다면서요? 대단했습니다. 뭐 틀면 드라마 아니면 광고에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연기 잘하는 배우하지만 당시에 어떤 원미경 씨는 섹시함의 대표 명사였어요. 왜냐하면 1986년에 바로 그 문제 화제작 병광세 개봉을 하는데 여기서 한
번 걸려든 남자는 죽게 만드는 옥녀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면서 이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 전성기 시절에 원미경 씨랑 함께했던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작은 얼굴에서 흘리는 미소, 무엇이든 빨아들일 듯한 그 매력적인 눈매. 당시 남성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 하나 보태면요. 저는 원미경 씨 눈에 보석 단 줄 알았어요. 어허. 이상하게 눈빛이 반짝반짝. 눈빛이 그렇게 예뻤는데 당시에 그 독보적인 매력을 갖고 있던 원미경 씨의 모습 또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당시 표지 모델은 인기의 척도이기도 했다. 20대 꽃다운 시절의 나. 그리고 풋풋하고 젊음이 넘치는 동료 배우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하다. 허즈의 적시요, 이마, 코, 그리고 턱순으로 가볍게 두드리듯이 바르세요. 천천히 피부를 처음 맑은 물소리. 저 당시에는 잡지 표지나 화장품 모델 하면 탑이에요. 그럼요. 네. 이게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견제도 심했을 것 같은데. 당시 이 원미경 씨에게 도전장을 낸 이 스타가 있었습니다. 원미경 비켜! 이렇게 외친 스타인데요. 그 인물이 누군지 사진 함께 보시죠. 딱 보면 아시겠어요? 이미숙 씨. 네, 세월이 지나도 세련된 여배우 바로 이미숙 씨입니다. 사실 이미숙 씨는요, 원미경 씨의 동갑의 데뷔 동기이기도 한데요. 원미경 씨가 미인대에서 1위에서 제가 입상을 해서 연예계 데뷔를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대회에서 이 이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5위인 이 인기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미숙 씨가요, 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학생 신분이라 뭔가 수수하고 청순하고 깨끗한 이런 화장을 했었는데 이미숙 씨는 좀 이 마케팅 방법이 달랐습니다. 브랜딩 방법이 달랐던 게 이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딱 하고 등장을 해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대요. 네, 당시에 이미숙 씨는 원미경 비켜! 막 그러면 뭔가 뛰어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최대 라이벌이었던 이미숙 씨가 원미경 씨를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이제 이 미인대에 나갈 때 수수하게 하는 게 이제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서 첫 번째로 큰 쇼크였다. 내 감이 항상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감이 무너졌다. 이런 어떤 화려하게 꾸민 원미경 씨의 등장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원미경 씨 1위, 본인 5위. 여기서 다 결심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라이벌, 이거 건강한 경쟁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동력으로 해서 연예계 생활을 해나갔고 그래서 이미숙 씨가 또 이렇게 연기를 잘하셨네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원미경 씨. 근데 뭐 위기는 없었어요? 82년도입니다. 한 사진 기자와 열애설이 터지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여파로 당시 출연 중이던 이 K사 드라마에서도 도중 하차까지 결정이 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위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M사에서 또 다른 드라마에 이미숙 씨를 이제 주연으로 발탁을 했는데 K사에서 아니 우리 도중 하차한 배우를 어떻게 거기서 주연으로 데리고 가냐 하면서 이 방송사들끼리 약간 기싸움이 벌어지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미경 씨가 중간에 또 드라마를 빠지게 되면서 이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게 됐었다라고 합니다. 네, 데뷔 때부터 승승장구했던 원미경 씨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당시 이 원미경 씨를 둘러싸고 진짜 루머가 많았어요. 뭐 유부남 관계자랑 열애 중이다. 권력기관에 의해서 촬영 현장에서 납치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섹시한 이미지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런 많은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됐던 것도 같은데 그 이제 소설 인간시장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화됐던 영화 인간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 시리즈 중에 하나 불타는 욕망이라고 있거든요. 네. 요거에서 함께 주연을 했던 진유영 씨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원미경 씨는 당시에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이에요. 돈 열심히 벌어서 난 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 다 행복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마치 소년처럼 개구지구 천진난만하고 이랬는데 소문은
그렇게 좀 너무 섹시하게 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경 씨가 출연한 이 영화 물레야를 통해서 1984년도입니다. 대한민국 이 영화 최초로 이 칸 영화제에 초청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요. 연기에 다시 매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해인 1985년도에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좀 재밌었는데요. 드라마 임진왜란에서 만난 이 조연출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출연료 입금을 조연출 분들이 하게 됐었는데 하필이면 원미경 씨 출연료가 누락이 됐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원미경 씨가 이 조연출 씨가 집 앞에 찾아왔을 때 막 이렇게 따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싸우다 정듭니다. 그러다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원미경 씨가 이 조연출 분과 1년 6개월 동안 남불레 연애행 끝에 1987년도에 결혼해 꼴인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조연출이 누구냐? 만년 조연출이 아닙니다. 이 입봉을 하게 되는데 유동근, 황신혜 씨 주연의 드라마 애인을 연출한 이창순 감독이었습니다. 이거 월급 일부러 넣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만나려고. 아니 결국은 이제 결혼 전에 섹시 스타로 이름을 날렸고 결혼 후에 이미지 변화에도 좀 신경을 썼어요? 썼습니다. 바로 그것도 연기력으로 승부를 했는데 원미경 씨의 제2의 전성기 바로 2000년, 2001년에 방송됐던 드라마 아줌마. 여기서 아주 용감한 이 아줌마. 사실요 예전에는 결혼하고 나면 배역이 없거나 이렇게 갑자기 청춘 마스타, 섹시 스타였다가 아줌마 역할하는 거 싫어했거든요. 그러나 원미경 씨는 이 아줌마 역할을 아주 그냥 구성직의 연기력으로 제대로 승부했고 제가 아까 최진실 씨가 롤모델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원미경 씨의 이 아줌마 연기를 보고 최진실 씨도 제2의 전성기를 결혼 후에 만들 때 장미와 콩나물 여기서 또 전업주부 역할을 씩씩하게 했던 거죠. 네. 하지만 근데 그 인기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면서요. 네, 2002년 드라마를 끝으로 이 새 아이의 새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일시 정지하게 되는데요. 남편 이창순 감독이 이 원미경 씨의 결정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배우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갖고 연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그러면서도 육아와 일이 동시에 걸려있을 때는 일을 포기한다라면서 원미경 씨에게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자랑을 하기도 했었죠. 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였을 텐데 원미경 씨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자녀들의 격려가 있었다고 해요. 새 아이가 있는데 그중에 막내가 이제 드디어 대학을 가면서 어떻게 보면 새 아이가 다 성년이 된 거죠. 이때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우리 엄마로 사지 말고 옛날처럼 다시 배우로서 날개를 달고 살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자연스럽게 돌아온 안방극장에서 요번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박보영 씨랑 함께 드라마 했는데 여기서 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할머니 역할을 하게 됐는데 많은 배우들 갑자기 복귀할 때 막 시술하고 오잖아요. 막 이렇게 젊어 보이려고. 근데 원미경 씨 하나도 시술하지 않고 아니다. 내가 세월 흐르면서 이 나이 들면서 생긴 주름살 그대로가 이 캐릭터에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섹시스타에서 중년의 아줌마로 이제 인생을 앓은 어른, 노년의 할머니로 돌아온 이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원미경 씨의 연기. 다음번에 또 그 연기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여배우들 또래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서 에이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분발해야지 이러셨습니까?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입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지금도 벌써 덥죠? 네, 아침인데도 벌써부터 더위가 느껴집니다. 어제 서울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7월 상순의 기록으로는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밤사이에도 열기는 식지 못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로 벌써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냉방기가 없으면 쉽게 잠들기가 어려운데요. 서울은 오늘로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에도 3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경보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온통 진한데요. 반면 극심했던 동쪽의 폭염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해제된 곳들이 많습니다. 오후가 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2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한 펄펄 끓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부터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어제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그때처럼 일시적으로 비가 집중돼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의 고기압 속에서 맑겠는데요. 더위의 기세도 꺾일 줄 모르고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견뎌야 되는 날씨가 계속 지속될 텐데 아이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오늘도 많이 더운데 특히 야외에서 활동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always say so. Save the next channel.